2천만 원 벌자고 닭장을 만드나?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사 대책은 충분히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출나게 지식과 경험을 잘 갖춘 분야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부동산이죠? 하나가 부동산이죠. 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견디다 못해서 집을 팔았어요. 팔았다고 쳐요. 자, 그분들이 돈이 생겼죠.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분들이 떡 사 먹을까요? 해외여행 갈까요? 좋은 자동차를 살까요? 어우, 저는 이거 소탐 대실이라고 봐요. 최근 그 공급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우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징적인 시기가 있어요. 할 4대책이 23번째쯤 될 텐데 그 앞에 22번째는 전부 규제 위주의 대책이었어요. 뭐 대출 규제, 세금, 법적 규제 뭐 이런 것들이었고 그렇게 규제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잡아보려고 했으나 주택가격이 잡히지 않자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4일 날 대책을 발표할 때는 공급을 하긴 하는데 서울 바깥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집값이 잡히기를 당연히 기대했겠으나 집값은 잡히지 않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 안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대책에서는 서울 내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대거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서울 안에 3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개의 공급 대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서울 부족했다? 바깥에 공급을 해봐야 집값을 잡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 중요한 건 이사 대책인데, 이사 대책은 이런 겁니다. 그럼 서울 안에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화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높여줘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거의 총량을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32만 호 정도를 서울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주택 재고의 10%다. 엄청난 양이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 강조한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찔끔찔끔 공급하다 보면은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사 대책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32만 호가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들은 뭐 이런 겁니다. 그거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센티브를 약화시켰거든요.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래서 어떤 일간지에서 이렇게 했죠. 2천만 원 벌자고 닭장을 만드나?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작은데 누가 또 그럼 닭장 같은 집에서 살려고 하겠냐? 뭐 이런 거고. 역세권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토지 소유주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쉽지 않을 걸? 공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뭐 적절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사 대책은 충분히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사 대책을 보면서 견고하지 못하다, 조금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수요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돼요. 최대 수요량은 얼마? 그리고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얼마? 그리고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최대 수요량을 훨씬 넘어선다. 이거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 대책에서는 이 수요에 대한 파악과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가용량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네요. 와닿지 않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수요 파악도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긴 있는데 멸실분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순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사 대책 문건 안에는 잘 못 찾아봤네요. 어찌됐든 저런 이유들 때문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공급 대책을 밝히셨지만 공급 대책이 그대하지 효과적이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개발의 속도를 높이되 다만 이제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토지거래 허가제나 뭐 아니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거래 자체를 좀 막으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일부 분들은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이 선거 직전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방문하셨죠. 네. 이렇게 열악한데 이거를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대통령께서는 꼭 와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당사자들은 기대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되지는 않았죠. 오히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런 것들은 약간 더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렇죠. 모습이 네, 보이죠. 그렇죠. 수요를 통제를 해서 가격을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을 거다 틀림없이. 하지만 역시 미약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간에 효과는 나타낼 수 있지만 거래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는 게 그렇죠.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그렇죠. 지금 말씀을 네. 정확하게 하신 것 같은데 단기적 처방이죠. 이렇게 조금 무슨 정책이든지 간에 이 과도하게 장기간 억눌러 놓으면은 터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뭐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맞죠. 그건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혹은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네. 부동산 특이 문제, 특이에서 세제 개편안 등 이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또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이거 가지고 뜨거운 이슈긴 한데 그 임대사업자 제도를 계속 혜택을 축소해오고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굉장히 이거 참 예민한 좀 그러죠. 이슈예요. 예, 네. 정부가 권장을 했던 거예요. 주택의 부족 문제를 임대 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죠. 막 얘기하면은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고, 좋게 표현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뭐 이런 거였었는데 기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엇나갔죠. 이걸 처음에 기대할 때는 이제 영국식 뭐 조합주택이라든지 사회적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셨을 텐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제 조금 달라졌단 말입니다. 주로 이제 법인들한테 주었던 혜택 중에 가장 큰 걸 고르자면은 뭐 다주택자가 아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 중부가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마구 사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행위가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작용을 했죠. 폐지하려고 하게 된 건데 이런 생각이겠죠.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더 이상 주택을 매집하지 않을 거예요, 법인들이. 그러니까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집을 팔게 함으로써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이 초고적 경제학 수준에서 보면 대단한 거죠.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렸으니까 가격 상승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막 기대를 했겠죠.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견디다 못해서 집을 팔았어요. 팔았다고 쳐요. 자, 그분들이 돈이 생겼죠.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분들이 떡 사 먹을까요? 해외여행 갈까요? 좋은 자동차를 살까요? 아니죠. 이분들은 그전에 다 할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갈 때는 자산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돈은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주변 언저리를 돌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수요의 위치는 수요자만 바뀐 거예요. 돈의 위치만 바뀌었지 부동산 시장에서 기다리면서 항상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더 나쁜 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 주택 가격 조금 한번 낮춰보자고 정부 정책의 신뢰에 손상을 가한다? 저는 이거 소탐 대실이라고 봐요. 실수요에 한해서 일부 완화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집값 다 오르니까 빚내서 집을 사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 규제를 이걸 완화라고 표현하지 말고 원상복구라고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을 규제했었는데 그걸 규제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참 묘하게 작동을 한 거예요. 주택가격 상승을 막자고 대출을 규제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 청년층과 관련지어서 영끌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게 되냐면은 사교육 시장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사교육을 금지시켰는데
학원은 금지시키고 고액 과외는 풀어줬어요. 지금 이게 딱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거 혹시 전달이 되십니까?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뭐 부모가 됐든 어떻게든지 간에 금융기관이 아닌 방식으로 조달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영끌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친구들은 영끌을 못했죠. 영끌조차도 못했죠. 한쪽은 여유가 있어서 고액 과외를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간 거고, 이쪽은 이제 학원조차도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 잘 되자고 혹은 도와주자고 시작한 건데 한편 손을 묶어놓고 시작한 거죠. 결국 좀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게 이제 지난번 뭐 표심으로 나타나죠. 네, 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했던 게 효과가 없다, 그리고 부작용이 더 컸다라고 확인하고 인정했으니까 그걸 원상복구한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틀렸으니까 고쳐야죠. 다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 미스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고 뭐 그런 정도만 비난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완화해줬다 그래서 이게 빚내서 집을 더 사라 뭐 이런 시그널은 아니니까요. 또 하나의 그 주제가 세제 개편 논의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보유세나 양도세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시장에서 기대하는 효과,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특출나게 그 지식과 경험을 잘 갖춘 분야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부동산이죠? 하나가 부동산이죠. 그건 정말로 전 세계에서 제 1등일 거예요. 두 번째는 한 10여 년 전에 줄기세포 전문가였었고 다 전문가 수준으로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선 이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거나 혹은 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집값이 아주 엉망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효과적인 세제 방법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망가뜨리는 요인 혹은 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다 인정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나와서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세제도 좀 과장되어서 부풀려진 면이 있다. 그러니까 영양 측면에서 투기적 혹은 뭐 투자적인 구매 행위를 근절을 해서 집값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양도세 100%. 양도세.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손해는 안 보게 해주고 양도세 100% 하면은 다 문제 없을 거 다 아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이 사회 체제 내지는 이념 얘기가 이제 불거지죠. 근데 지금 양도세가 75% 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럼 100%는 체제의 문제가 있고 75% 문제가 없나요? 저도 한때는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어. 양도세 100%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제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한 정권에서 올려놓으면 다음 정권에서 내리고 올리고 그래서 양도세 아무리 올려봐야 100% 해봐야 좋아 버텨. 그리고 집은 살면서 버티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이면 될걸? 그러니까 양도세가 무서우면 그냥 버티면 된다. 그럼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요즘 보유세를 주장을 하죠. 보유세? 정권 바뀌기 전까지 10년간 한번 버텨보세요. 버틸 수 있나. 근데 이제 보유세라는 거는 뭐 재산세 성격이기도 하고 재산세는 뭐 역진적 성격이 있다. 뭐 그런 말씀 하죠. 주택 하나 가진 사람은 어쩌라고. 근데 그냥 제 생각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소득이 없으신 뭐 집 한 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양도세를 좀 더 일관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낫다. 뭐 이런. 책을 읽어보다가 제가 조금 특이한 거를 봤는데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집을 살 수 있었지만 도시에 사는 것보다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용인 성북동에 집을 샀다가 가격대로 봤을 때 비슷한 물레동의 25평과 성북동 63평의 라이프 생활을 조금 비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물레동이 더 상승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제 8월이니까 8월 이후로도. 그러니까 이제 더 차이가 더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사용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기술을 해주셨는데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성북동을 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
못해서 100번은 했을걸요? 괜히 성북동에 왔다 이런. 그럼요. 그렇게 한 거 많죠. 네. 특히 이제 와이프가 서울에 집을 샀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는 그 사람 사는 질을 좀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지만 이제 제가 딱 자면서 그래 내일 서울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생각하죠.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혀 후회를 안 하고 나이를 조금 더 먹다 또 여기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 살길 잘했네. 저는 공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치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공간에 대한 사치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풍요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쵸. 한 번쯤 누구나 다 상상을 해보는데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택 사용 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셨는데 그러면은 서울에는 안 올라오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제 뭐 그간 정책이나 이제 앞으로 나올 대책들 가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